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8번째 궤 수집이 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비궤의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웠습니다. 오늘 4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궤의 상징성이 친밀하고 따른다, 즉 친밀해서 따른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효사 내용을 쭉 이렇게 초효부터 상효까지 적어 보았더니 이 비자가 각 효마다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따르다는 비자가. 이걸로 봤어도 우리가 비궤의 상징성은 따르다 또는 친밀하다 하는 부분을 효사 전체 내용을 봐서도 윤곽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오늘은 6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사를 우리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6사. 외비지 정길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바깥으로 따르니, 비는 따름이라 그랬죠. 그죠? 외는 바깥외자입니다. 바깥으로 따르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비지 정길. 자, 외비지를 한번 볼까요? 외비지. 자, 여기서 바깥으로, 6사가 바깥으로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따른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9호를 따른다는 얘기죠. 그죠? 6사는 아래로 정하는 효가 없습니다. 6사와 상응하는 초육도 같은 음효이기 때문에 정하는 효가 없죠. 그래서 6사는 부득이하게 위에 있는 9호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따르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6사가 효변하면 전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6사가 효변하면은 음효가 양으로 바뀌죠. 그러면 상계는 못을 상징하는 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택지최가 되죠. 택지최가 됩니다. 자, 그럼 6사가 효변한 걸 한번 그래 보죠. 아래 음효 3개. 그 다음 음효가 양효로 바뀌었습니다. 양효로 바뀌었죠. 원래 양효 있고, 그 다음 음효입니다. 자, 상괴 세효는 못을 상징하는 택이죠. 택. 하계 세효는 땅을 상징하는 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6.3이 효변했죠. 그럼 여기 이 택지최에서 3, 4, 5효, 여기서 우리가 6사가 효변했으니 택지최가 된다고 했죠. 택지최. 택지최가 되니까 6사가 음효가 양으로 바뀌었죠. 그럼 3, 4, 5효 4효가 음효에서 양효로 바뀌면서 외혹의 3, 4, 5효는 어떻게 되죠? 3, 4, 5 이렇게 되죠. 이거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죠. 바람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손의 물상에는 따르고 순종한다는 성순, 한자로 적으면은 따르고 순종한다는 성순입니다. 따른다는, 즉 받들고 따른다는 물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 4, 5에 따르고 받들고 따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6, 4가 효변하면 전체에게는 택지최가 된댔죠. 택지최. 45번째 개입니다. 택지최가 되는데, 택지최는 위에는 못이고 아래는 땅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못 주위로 무수한 풀이 자라나듯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우리 최계로 표시합니다. 택지최로. 마찬가지로 6, 4가 효변을 하면서 택지최가 되고 최괴에서 모으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 6, 4는 아래에 있는 초육, 6, 2, 6, 3 세 효를 모아서 9, 5를 받들게 됩니다. 그게 왜 바깥으로 따르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는 이 효사가 나타나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보면은 이 상교에 가면은 물을 상징한 상교 가면은 무슨 물상이 있다 그랬죠? 고듬, 곧다는 물상이 있대요. 고듬. 바로 정자입니다. 고듬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상으로 보면은, 괴상으로 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6, 4가 네 번째 음효 자리에 음효가 왔습니다. 그죠? 그 발음을 얻었죠. 발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 4는 하괴, 상괴로 나누어 볼 때 상괴에 속하면서 안이 아닌 바깥쪽입니다. 즉 바깥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자란 효사가 나온 것이고, 감괴에 곧다는 정자가 들어있으니 여기에 정이란 효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상이나 괴상으로 봤어도 외비지 바깥으로 따르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라는 이 효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6, 4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효사 내용입니다. 그럼 6, 4는 우리 괴사의 범주에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괴사나 상사의 범주에서 볼 때 6, 4는 바로 상징성을 얘기한 따름이죠. 따름. 즉 따르다는 얘기죠. 따르는데 뭘 따르나? 바깥으로 따른다. 외비지 않습니까? 그죠? 따르는데 바깥으로 따름을 얘기합니다. 거꾸로 우리 6.2에서는 6.2가 내교에 있으니까 안을 얘기하죠. 안을 얘기하니까 좌내라고 안내가 나왔습니다. 이건 외계에 육사가 있으니까 바깥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효사 내용 하나하나는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라도 놓치면은 우리가 주역의 어떤 본래의 그 뜻을 파견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육사는 따름인데 바깥으로 따름을 얘기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5를 볼까요? 9.5. 9.5를 한번 읽어보죠. 9.5. 형비.
왕룡 삼구 실정금. 업인불계 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먼저 현비, 비는 따름이라 했죠. 그죠? 여기서는 따르는 도를 명확히 한다. 이 현자는 드러날 현자, 밝혀질 현자죠. 그래서 따르는 도를 명확히 한다. 왕이 세 방향에서 몰고 나가니 앞으로 달려나간 짐승은 놓치더라도, 실은 놓친다, 잡는 게 아니고 놓치는 거죠. 마을 있는 사람들은 경계를 하지 않으니 길하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따름의 도를 명확히 한다. 따름의 도를 명확히 한답니다. 왕이 세 방향으로 몰고 나가니 앞으로 달려나가는 짐승을 놓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으니 길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 현비를 한번 볼까요? 현비. 따름의 도를 명확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름의 도를 명확히 한다. 자, 도대체 따름의 도를 명확히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자, 따름의 도를 명확히 한다는 얘기는 이 구오를 보시면 6개 효 중에서 유일한 양효입니다. 그렇죠. 양효면서 왕의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오효에 양효가 왔으니까 발음을 덕하고 중을 덕하고 아래로 유기와 정합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양효가 하나 있고 모든 효가 지금 양효를 따르려고 하니 구오는 모든 음효와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 혼자만이 양효니까요. 양효와 음효는 서로 포용하는 관계라 그랬죠. 두 번째, 구오는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음과 양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고 공적인 관계에서도 다른 효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구오, 유일한 양효이면서 구오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신하들과 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름의 도를 명확히 한다라는 이런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왕룡상구 실정검을 한번 볼까요? 왕룡상구 실정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해석을 하면은 왕이 세 방향에서 몰고 나가니 앞으로 달려나간 짐승은 놓치더라도, 이까지 되겠습니다. 그죠? 왕이 세 방향으로 몰고 나가니 앞으로 달려나간 짐승은 놓친다는 왕룡상구 실정검입니다. 왕룡상구 실정검을 보면은, 자, 먼저 구오가 속한 상괴, 구오가 속한 상괴를 보면은 감입니다. 그죠? 감. 감에는, 물상에는 활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괴 감이 활을 상징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사냥과 관련이 있는 것이나 하는 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왕룡상구의 구, 이 구 있죠. 구. 구는 몰고 나간다 뜻입니다. 몰고 나간다. 구.
세 곳으로 몰고 나간다는 겁니다. 왕이 세 곳으로 몰고 나간다. 그게 왕룡상구입니다. 왕룡상구. 자, 우리가 여기서 물상으로 볼 때 감에는 활이라는 물상이 있는과 동시에 산양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산양. 산양이는 무슨 산양이냐? 이 감의 물상에는 함정을 파서 동물을 잡아내는, 함정을 파서 동물을 생포하는 그런 산양의 물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계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방향. 이 세방향이라 그러는데 이 세방향을 삼을 어떻게 우리가 물상으로 해석해 낼 수 있겠습니까? 왕은 문제가 없죠. 왕은 구호가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삼도 역시 이 감이라는 물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삼하고 감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삼, 그 다음 이삼,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물수. 이게 옛날 발음에는 서로 너무 비슷한 발음이 돼가지고 통용이 됐답니다. 통용. 서로 같이 써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의 물상에 있는 감에 삼의 물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삼은 이 상괴가 감의 물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삼이 나온 것이죠. 이게 우리가 물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또 이 실정검을 볼까요? 실정검. 이건 제가 해석을 할 때 앞전이죠. 앞으로 달려나가는 짐승은 실은 놓친다는 겁니다. 놓친다. 앞으로 달려나간 동물은 놓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 방향에서 몰고 나가는데 앞으로 나간 동물은 놓친다.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사냥을 나가서 이제 동물을 몰고 나갑니다. 몰고 나가는데 좌, 우, 뒷면, 이 세 면은 밀고 나갑니다. 앞 구멍은 비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동물은 놓친다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옛날에는 이 사냥이 하나의 전투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방향으로 몰고 나간다. 그래서 그래서 앞부분은 비어 있는데 앞으로 도망가는 동물은 비워둔다는 이 얘기는 이 사냥이 어떤 군사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진 때 이 앞부분을 비워둔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왕의 어떤 포용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다 잡는 게 아니고 한 곳은 비워둠으로써 그곳으로 도망가는 동물들을 놔둔다는 얘기는 왕이 그 빈 곳은 한 군데 놔둠으로써 동물이 살아나갈 수 있는 여지를 놔둔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 곳을 비워두는 것이 사냥에서는 어떤 왕의 포용성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군사 전략에서는 우리가 전국시대 손자 있죠, 손자. 우리 병법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병법. 손자 병법에 보면은 적을 포위했을 때는 반드시 퇴로를 확보해 줘라. 그렇게 해야지 적이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해 주라고 병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적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는 퇴로를 열어준과 동시에 끝까지 공격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틈을 두라는 얘기죠. 왜?
포위된 적군을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은 적군은 결사적인 반항을 하게 됩니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적군도 일부러 비워둔 한 구멍이 없으면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은 비워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워둔 곳은, 비워둔 곳으로 도망가는 동물은 사실은 예견된 도망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에 동원된 어빈 마을 사람들도 경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어빈불개가 이거 아닙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으니 길하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도망가는 동물은 놓쳐도 마을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왕이 앞으로 도망가는 동물은 살려두게끔 길을 터주었으니까요. 이 동물은 우리가 잡지 못해도 왕의 노염을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여기서 달아나는 동물은 있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더 넓게 얘기하면 병법에서 뿐만 아니고 사람의 신화를 다스리는 어떤 관리에 있어서도 이런 항상 여지를 놔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지. 신하들이 도피할 수 있는, 신하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고사가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만개산면입니다. 만개산면. 만개산면이 뭐냐 그러면, 상나라를 건국한 왕이 누구죠? 상나라를 건국한 왕, 탕왕이죠. 탕왕이 하루는 성 밖을 나가서 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밭에 그물을 펼쳐놓고 새를 잡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물을 사방으로 치놓고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방 천지에 있는 모든 새들이 스스로 내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그 얘기를 들은 탕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야, 새의 모든 씨까지 말리려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는 사방에 쳐둔 그물을 한 곳만 남겨두고 나머지 세 곳은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추구하는 얘기가, 왼쪽으로 달아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새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 명을 거역하는 새만 내 그물 안으로 들어오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후들은 우리 탕왕이 검수, 즉 동물이나 새까지 그 후둑함을 표시하고 있구나 하고 감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개, 산면 이란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죠. 이에 빗대서 이 사람이
그물 네 방향을 모두 쳐서 모든 새를 한꺼번에 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망타진이라고 합니다. 일망타진. 일망타진. 그 다음 만개 삼면. 이 만개 삼면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왕룡상구하고 뜻이 통하죠. 왕룡상구하고 만개삼면은 서로 인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 곳으로 몰아가면서 한 곳을 비워두고, 이곳은 한 곳을 잡아두고 세 곳을 비워두는, 즉 여지를 두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만개삼면과 왕룡상구와 왕룡상구죠. 왕룡상구와 만개삼면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업인 불기할 때 업인 있죠, 그죠? 업인. 업인은 제가 뭐라고 해석을 했죠? 마을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그럼 물상으로 볼 때 마을 사람, 즉 업인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하계, 땅을 상징하는 하계곤에 보면 하계곤의 물상에 나라, 백성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인불계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 즉 나라 사람들, 나라 백성들이 경계하지 않으니 길하다 하는 이 업인은 바로 하계곤의 물상에서 나왔고, 여기 왕은 구호가 왕의 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왔고, 삼은 상괴감과 관련이 있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상으로 볼 때도 구호, 효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구호, 효사는 괴사의 범주에서 볼 때, 상사의 범주에서 볼 때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효, 효사 부분은 바로 따름의 도를 얘기하죠. 따름의 도. 따름에 있어서의 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구호, 효사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름의 도. 즉, 따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따름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따름의 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육입니다. 상육은 비지무수흉.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비지무수형. 따른 비죠, 그죠? 따르면서도 우두머리를 생각하지 않으니 흉하다. 무슨 뜻일까요? 따르면서도 우두머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따르면서도 실제로 따르는 것이 아니죠. 따르면서도 섬기지 않으려 하니 흉하다. 따르면서도 섬기지 않으려, 우두머리를 없는 것처럼 하니, 우두머리를 따르지 않으니 흉하다라는 효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지무수를 한번 볼까요? 비지무수. 자,
비기무수는 이 무수의 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우두머리. 우두머리를 상징합니다. 수는. 그리고 우두머리를 상징하다 보니까 이 효사 뜻이 따르기는 하지만 섬기지 않으니 흉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수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느 효를 가리킬까요? 이거 수는 구오를 가르치죠. 수는 구오를 가리킵니다. 왜? 이 수는 우두머리니까 우두머리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오가 이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륙은 구오를 타고 있죠. 즉 약한 음효가 강한 양효를 타고 있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은데 따르는 채 하면서도 실제로는 섬기지 않으니 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 상륙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 괴사에서 볼 때 괴사에서 볼 때 이게 사가 아니다. 그죠? 비죠, 비. 비죠. 괴사에서 볼 때 후부흉, 늦게 오는 자는 흉하다라고 한 우리가 괴사가 있었죠. 늦게 오는 자는 흉하다. 바로 이 늦게 오는 자는 후부가 바로 상륙입니다. 왜? 구호보다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괴하고 비괴를 볼 때 비락사우란 얘기예요. 비락사우. 이게 비락사우입니다. 즉 비괴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사괴는 우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괴는 상징성이 뭐였죠? 군사행동이었죠. 군사행동. 군사행동에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환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비괴는 사괴 다음에 옵니다. 이 비괴는 사괴가 문왕의 신위를 모시고 상나라를 공격할 때 상나라의 문을 때릴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한 게 사괴입니다. 반면에 이 지금 배우는 비괴는 상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건국되면서 그동안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락사우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즉 비괴는 즐겁지만 사괴는 우환이 많다. 그래서 이게 비락사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비괴는 즐거운 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행동을 해가지고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건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이 구호가 왕이긴 하지만 이 구호가 포함되어 있는 상괴가 뭡니까? 흠함을 상징하는 감괴에 있습니다. 감괴에, 그죠? 감괴에 있으니 이 구호가 왕은 왕이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 없는 완전히 전국이 안정화되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 상륙에 해당되는 사람이 섬기는 듯 따르는 듯 하면서 실제적으로 따르지 않으니 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상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국 나라가 정국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어느 편에 설 것인 것을 빨리 판단해서 그 편에 줄을 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서 우왕좌왕 하다가는 이렇게 흉함을 당한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결말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게 상황이 이 비교에서처럼 이제 주나라가 건국하면서 안정화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또 여러 제후들이 왕을 중심으로 따르게 되는 그런 시기에 눈치나 슬슬 보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육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하면, 따르려면 확실히 따르고,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확실히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가야지, 따르는 신용만 내었다가는 흉하기 십상이다. 특히 정국이, 나라의 전체 상황 돌아가는 정국이 어지러울 때는 그렇다. 즉 따르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효유에 따른 효사, 효유에 따른 효사가 무슨 뜻이냐 하면, 효유에 따라서 나오는 효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해볼까요? 자,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입니다. 그죠? 초육, 62, 63, 64, 95, 상육이죠.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입니다. 자, 여기 따라서 나오는 효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먼저 쉽게 9, 5를 한번 볼까요? 9, 5를 보면 벌써 여기 왕이 나왔죠. 왜? 9, 5가 왕의 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초에는 뭐가 나오냐? 족, 지, 제가 한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모, 미, 그 다음에 리. 이건 발이죠. 조하고 지는 발입니다. 모는 엄지발가락 또는 엄지손가락에는 엄지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꼬리죠. 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초효가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의 신체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신체 부위가 여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 2호에 보면 중, 포, 유, 황, 이런 효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묘는 마칠 종자입니다. 종이란 효사가 나올 경우 많죠. 왜 사묘에 종이란 효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초, 2, 3이 하괴입니다. 하괴고 3은 하괴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종이 나오는 겁니다. 사요는 구자가 많이 나옵니다. 구는 우려하다, 두려워하다 하는 뜻이죠. 그 이유는 사요는 하괴에서 상괴로 넘어간 첫 효입니다. 상괴로 처음 넘어갔으니까 모든 게 두렵죠. 더군다나 왕의 바로 아래에 있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사에 구자가 자주 나옵니다.
오효는 이효와 똑같이 중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 가운데 중, 그 다음에 포용할 때 포, 그 다음에 유하다 할 때 유, 그 다음에 누를 탈 때 황이 나오면서 이 자리는 왕을 자리이기 때문에 천, 하늘 천, 그 다음에 제왕할 때 제, 그 다음에 군자할 때 군, 군주할 때 군이죠. 천재 군왕이라는 효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오효에 이 왕이라는 효사가 등장했죠. 왕. 그 다음에 상에는, 상효에는 뭐가 주로 나오느냐? 마찬가지로 삼효에 마칠 종이 있듯이 상효에도 마칠 종이 나옵니다. 왜? 상교의 마지막 효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머리수가 나옵니다. 머리수. 이 머리수입니다. 왜? 이 상교는 6개의 효 중에서 가장 위에 있으니까 수라는 효사가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상효에 수라는 머리수가 나옵니다. 이 바로 이 머리수입니다. 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머리이기 때문에 상효에 머리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아래에 있는 초유에는 족, 지, 모, 미, 리라는 발과 발가락,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꼬리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볼 때 이 효사의 효위, 즉 효의 위치가 가지는 의미도 나름대로 다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표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휴지비의 네 번째 시간, 그 중에서도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해서 그 효사를 배웠습니다. 비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